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 진행을 맡은 송인호입니다. 이달 29일에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3명의 후보가 당권 경쟁에 나섰습니다. 최근 고전하는 당의 지지율을 회복하고 내년 4월 재보궐선거와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막중한 책임을 갖게 될 당대표에 과연 누가 적합할까요? 여러분들도 오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를 통해서 각 후보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며 유튜브 전주 MBC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사전에 추첨한 좌석 순서에 따라서 새 후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김부겸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부겸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기호 3번 박주민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박주민입니다. 네, 기호 1번 이낙연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낙연입니다. 자, 이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진행 방식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각 후보의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공통 질문과 주도권 토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순서마다 답변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후보자들께서는 정면에 설치된 모니터를 보고 시간 안에 답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약과 정책을 바탕으로 토론에 임해 주시고 지나친 상호 비방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은 삼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인 기조연설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기조연설 시간은 1분입니다. 김부겸 후보부터 기조연설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전북 도민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의로운 민주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김부겸입니다. 전북은 늘 정의로운 선택을 해 오셨습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19로 대구 경북이 어려웠을 때 여러분들께서 먼저 치료시설을 제안하셨습니다. 동서화합과 국민통합을 몸소 실천해 주셨습니다.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전북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요즘 민주당에 대한 여러 가지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가치를 가장 어려운 대구 경북에서 온몸으로 맞서온 저 김부겸, 정말 민주당의 가치와 민주당의 앞날을 지키겠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시면 어떤 후보를 보시고도 반드시 대선에 승리해서 정권 재창출 이뤄내겠습니다. 김부겸 믿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박주민 후보 말씀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기호 3번 박주민입니다. 최근 이어진 폭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전북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방역 활동으로 오히려 최근 동년 대비 관광객 숫자가 늘었다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전라북도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북은 그 어느 때보다 그래서 신속한 혁신이 필요하고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정치 역시 대전환을 맞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안정적 당 관리를 넘어서서 혁신하는 자세로 새로운 정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은 과감함 아닐까 싶습니다. 저 박주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낙연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이낙연입니다. 이번 수해로 많은 걱정이 있으실 줄 압니다.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전라북도에 남다른 정감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저희 할머니도 어머니도 제 아내도 전라북도 출신입니다. 그래서 자주 왔고 많은 따뜻함을 느낍니다. 전북이 많이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만 부족함이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도 국가도 어렵습니다. 정부도 민주당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저의 작은 역량이나 경험이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번 대표 선거에 나섰습니다. 전당대회가 끝나고 사흘 뒤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돼서 연말까지 넉 달 동안 계속됩니다. 그 넉 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민주당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새 후보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공통 질문 순서입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의 주제는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잇따른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 상승세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월세 가격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도 일부 지역에서는 외부 투기 세력 영향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 집값은 오히려 떨어져 있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수도권 집값을 보면 좌절감마저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기본주택 도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후보들께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또 수도권과는 결이 다른 지역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주민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공급을 늘려도 또 공급이 이미 수요를 초과해도 계속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초과적인 수요, 투기적 이익을 노린 초과적인 수요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초과적인 수요를 잡기 위한 조세 정책 등을 내용으로 한 정부 정책 방향성이 굉장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몇 가지 좀 보완하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 규제의 경우에는 LTV를 중심으로 하는데 이것을 개인의 채무 상환 능력을 중심으로 한 DSR로 좀 바꿔야 확실한 좀 규제가 될 것 같고요. 조세의 경우에도 종부세 세율을 높였다고 하지만 과표 구간의 설정이 소수에게만 좀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과표 구간을 좀 더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급의 경우에도 다양한 공공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기본주택형이라든지 끝났네요, 시간이.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낙연 후보 부탁드릴까요? 예, 전주에서마저도 집값이 오른 일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투기 세력의 장난입니다. 우선은 투기 세력들을 없애야 합니다. 자금 출처를 조사한다든가 세금을 충분히 과세해서 집으로 큰 돈을 벌겠다는 유혹 자체가 없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 규제해야 되고요. 물론 실거주자는 보호해야 됩니다만 그러면서 정부가 엊그저께 발표한 대로 공급을 확대하고 특히 저는 국가 균형 발전이 훨씬 더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서울은 집값이 폭등하고 지방은 집값이 오히려 떨어져서 걱정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균형 발전입니다. 지금까지 큰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균형 발전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쏠리고 있는 과잉 유동성, 이 남는 돈을 산업자금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부겸 후보 부탁드립니다. 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은 국민의 주거 안정, 그게 바로 서민 생활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종부세법을 비롯한 부동산 3법,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등록제를 포함한 임대차 보호 3법,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일시적인 어려움을 줄지라도 이것은 우리 부동산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곳 전주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투기 세력들에 의해서 그런 가수요가 발생하고 아파트값이 폭등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맞춤형, 소위 말해서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 공급하는 등 공급 정책도 꾸준히 해내야 될 것입니다. 이낙연 후보께서도 말씀하신 듯이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통해서 수도권으로 몰리지 않게 하는 그런 어떤 국가의 운영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부동산 문제를 잡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각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공약을 발표할 때는 구체적인 실현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1분 30초인데요. 순서에 따라서 이낙연 후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전당대회 사흘 뒤에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그 국회가 연말까지 넉 달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이 넉 달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 그리고 민주당이 거대 여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아주 절박하고 기묘합니다. 우선 정기국회를 통해서 4가지의 큰 입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경제 회복과
코로나 이후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경제 입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예를 들면 고용보험의 신속한 확대 같은 이런 사회 입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권력기관 쇄신을 포함한 개혁 입법,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행정수도 이전을 포함한 균형 발전 문제, 정기국회 회기 내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이렇게 큰 과제들을 해결하면서 당에서는 책임 있고 유능한 정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주민 후보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는 청년 세대를 위해서 당의 각종 위원회에 청년을 안배함으로써 세대 융합형 의사결정 구조를 가져가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시도당 단위의 청년 및 여성 교육 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등 중앙당의 지원을 늘리고자 합니다. 네, 이어서 김부겸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전북지방을 중심으로 한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당대표가 되면 전북 예산 10조 시대를 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지난번 조선 또 GM자동차 공장의 중단 등으로 인해서 전북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어떤 정부의 지원과 또 스스로의 활력 방안을 찾게 하는 게 중앙정부의 가장 큰 역할이고 일인 것 같습니다. 또 일자리가 사라진 것 지금 그냥은 되지 않습니다. 전북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의 지원과 또 인근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역량들을 모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가 선제적인 투자를 해줘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관심 있는 새만금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적극적인 속도를 높이는 그런 어떤 개발, 또 전라선, GTX 이런 여러 가지 투자를 통한 속도 줄이기 등등을 통해서 어떤 전북의 소시 투자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강렬히 원하시는 어떤 자산, 죄송합니다. 일종의 이 자산 운용 중심의 금융 중심이가 되는 것들, 그리고 전주가 경쟁력 있는 어떤 탄소 산업,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소 발전 단지 등에 대해서 정부가 획기적인 기획을 가지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에 탈락한 공단 대개조사 정부가 확실히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주민 후보의 공약 들어보도록 하죠. 예, 전북에 대한 부분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것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만큼 시대를 전환하기 위한 공약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낙연 후보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각종 물적, 인적 인프라를 좀 분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수도 이전을 넘어서서 사법기관들도 좀 이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 인프라를 특히 분산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주요 거점 대학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지역 인재 육성 및 지역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겠습니다. 분산대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에 비해서 예산이 한 7천억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매년 예산. 그런 것들을 차이를 메울 수 있는 집중적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사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청년에 대한 투자가 확대돼야 되니까요. 직장 내 민주주의 그리고 안전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대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든지 노동이사제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뉴딜을 위한 각종 목표들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넘어선 여러 가지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당도 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 의사 구조와 결정 구조를 수평적으로 바꿔서 수평적 리더십을 구축하고 당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쌍방향으로 바꾸는 등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에서는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상대 후보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때 특정 후보에게만 질문하지 마시고 두 후보에게 균형 있게 질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이번 주도권 토론에서는 질문 내용을 정책에 대한 내용으로만 제한하겠습니다. 토론이 원활치 않을 경우에는 사회자가 개입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7분입니다. 따라서 두 명의 상대에게 질문을 해야 되니까 한 후보당 4분을 넘지 않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김부겸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낙연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1일 군산과 전북 경제의 한 축이었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폐쇄되었습니다. 그 결과 군산조선소에 한 5,300명 가까이 있던 노동자들이 300명으로 줄었고요. 또 협력사들은 80%가 폐업하거나 이전했습니다. 아마 군산 지역에 그분들이 느끼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후보께서 총리로 재임하는 동안 4차례 정부는 조선산업을 돕기 위한 방안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중에는 약 2018년에는 정부가 55조 원을 투자해서 공공선박 발주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면 일부 물량이라도 이 군산 조선소에 살리는데 돕지 않겠냐라고 기대를 했는데 사실은 4차례에서 아무것도 군산에 대한 배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9년 7월에는 아마 이 후보님께 이 전북에 있는 분들이 전북에 와서 말로만 하지 말고 좀 구체적인 대책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까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이 후보님께서 결국 이제 현대중공업이라는 개별 회사의 문제니까 그들의 뜻을 좀 알아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우리 총리를 맡고 계시는 이 후보님께 이 구체적으로 물량 배정 등을 통해서 군산조선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한 걸로 가끔 보도가 나왔거든요. 자, 많은 노력을 하셨을 거고 누구보다도 전북을 잘 아시는 이 후보께서 이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일이 이렇게까지 지금 현재 더 이상 진전이 없는지 또 지금이라도 그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현대중공업의 최고 경영자께 몇 차례 그런 고충을 말씀드리고 되도록이면 빨리 재개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이미 전북 도민들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당시에 최고 경영자는 2019년까지는 재개해 보겠노라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 약속이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전북도 그리고 군산의 국회의원 그리고 저도 약간의 힘을 보태서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형 조선이나 수리조선 방법은 없는가, 또 해상 풍력에 필요한 블레이드 같은 산업으로 전환할 수는 없는가, 그런 것들을 타진하고 있고 약간의 진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송하진 지사님과 만나서 그 문제에 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만 조금의 진전이 있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3년간 어떤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에 여러 차례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만 아직 결실을 보지 못했는데 마침 기재부가 금년도 조선산업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노후 판공선을 이걸 가지고 우리가 관공선이죠. 이 친환경 선박으로 바꾸자라는 안을 내놓고 30척의 공공 발주 물량을 내겠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저는 결국은 그중 일부를 군산에 주는 방안을 통해서 살려내는 것이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보니까 2018년 공공 발주물을 통해서라도 최소 물량이라도 배정을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아마 우리 당은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박주민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대책에서 시중 유동자금을 어떻게든 생산적 투자처로 찾아보자라고 하는 게 우리 이낙연 후보님의 지난번에 말씀이셨고 저도 이 문제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중에 많이 풀린 돈들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국민들이 내 집을 갖고 싶은 욕구도 있지만 그 집이 점점 자산 가치가 올라가서 나의 어떤 자산도 늘고 저축도 느는 데 대한 분명히 기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분들의 이런 건강한 욕망, 내 집 마련에 대한 욕망은 정부도 정책으로 많은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투기꾼들의 이 투기 욕망과 이 건강한 욕망들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고 우리가 늘 항상 정책을 하면 오히려 투기꾼들한테 오히려 밀리는 그런 참 답답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에 투자해갖고 남는 것보다는 다른 데 가면 돈을 더 벌 수 있다라는 데다가 물꼬를 터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이제 하나가 보면 말하자면 이제 정권 시장에 들어갔을 때 정권 거래세를 가지고 인하해 준다든지 또 장기 보유를 했을 때 또 그만큼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또 기업들이 보면
이 벤처 투자를 할 때 그들이 뭐 손자 회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재량을 준다든지 이런 방법. 또 뭐 보니까 한국형 뉴딜을 성공하는 데서 뉴딜 펀드요. 그런 아이디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 외에 우리 박 후보께서 생각하시기에 그래도 지금 이 과잉 유동성을 어떻게 지금 흡수를 해야 그래도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좀 선순환이 될까? 혹시 그런 데 대한 아이디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지금 김부겸 후보님께서 뭐 여러 대안을 말씀해 주셨죠. 펀드 같은 것을 조성해서 유동자금을 흡수하자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 등등등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펀드를 이제 만들어서 흡수하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이낙연 후보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펀드가 이제 투자하는 대상이 이제 주식이 될 경우에 사실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규모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유동자금을 흡수하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산업 쪽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좀 유도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산업계를 재편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 RE100이라는 그 캠페인입니다. 아시다시피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도록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인데요. 최근에 EU에서 2019년에 선언을 한 것이 있는데 2021년에 탄소 국경을 재편하면서 네. 탄소를 많이 발생하는 에너지원을 사용한 제품의 경우에는 탄소 국경세를 물리자고 얘기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RE100 고맙습니다. 예. 예. 저도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고 특히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이번에 한국판 뉴딜 중에서 그린 뉴딜에 아주 직접적인 네. 영향을 미치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어떤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원동력으로서 네. 이 부동산 시장을 괴롭히는 이 투기 자본들을 잘 유도하자는 그런 어떤 의견에는 우리 맞습니다. 세 사람이 다 의견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박주부 후보께서 뭐 말씀을 다 못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주도권을 박주민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드리려던 말씀을 좀 이어서 먼저 좀 하면요. EU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그 일정한 퍼센테이지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사용한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관세를 추가로 물리겠다 이런 지금 선언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신재생에너지가 집적되어 있는 산업단지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마침 이제 새만금이 수소라든지 또는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메카가 되겠다라는 포부를 지금 전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이제 만들어내고 또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출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새로운 어떤 산업 기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산업 기지를 만들 때 또 많은 또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뭐 펀드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로 조성을 해서 조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전북이나 뭐 전남, 광주 제가 이제 쭉 방문하면서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좀 이렇게 소외론, 홀대론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정부가 제대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 더 나아가서 더불어민주당도 좀 신경을 덜 쓰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또 제가 영남 쪽에 있는 여러 도시라든지 이런 곳들을 방문해 보면 또 마찬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정부가 신경을 덜 쓰는 것 같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고민을 해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역 간의 어떤 네. 양 지역 간의 격차나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부분에 기인한 것 아닌가 질문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90년대 초반부터 찾아왔다고 하는 우리 그 수출 주도형 조립 제조업이란 산업 구조가 맞았던 위기 이런 부분이 제대로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지방에 있는 산업 기지들이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중첩되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낙연 후보님께 최근에 이제 지방에서 느끼고 있는 그런 소외감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하고 생각하시는 대책 관련돼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주민 후보 말씀 그대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수도권이 과잉 비대화되는 데 비해서 지방은 자꾸 왜소해지는 것에 따른 피해의식 같은 것이 더 덮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혁신도시 조성 이후에 뜸했던
공공기관 2차 이전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만 경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 2차 이전해야 되고요. 기업의 지방 이전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건이 열악한 곳에 가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아예 면제해 주겠다. 이 정도의 대담함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는 기업이 지방으로 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정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똑같은 질문을 김부겸 후보님께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뭐 결국은 수도권 비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우리들이 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면적의 12%밖에 되지 않고 그런데 그 수도권의 인구의 50% 이상 경제력의 70%가 집중된 이 상황을 어떤 형태로든지 물꼬를 터주지 않고는 더 이상 이 대한민국 호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 거기에서 오는 지방의 소외 또 지방에는 산업이 점점 몰락해 가고 있고 지방의 젊은이들이 전부 1년이면 정말 인구 규모에 맞게 정말 몇천 명씩 몇만 명씩 수도권을 향해서 떠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어떤 형태로든지 되돌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이제 저도 결국은 지방이 잘할 수 있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방의 몇몇 자치단체장들이 우리가 광역경제권 이른바 메가시티를 만들어서 우리 내에 있는 교육, 문화, 생산, 기업, 연구 능력 이런 것들 대학까지를 엮어서 우리 스스로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다. 그럴 때 정부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도와다오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전국의 한 서너 개의 그런 광역 경제권들이 일어설 수 있게끔 정부가 도와야 되는 것. 그게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뭐 경남지사를 만나거나 오늘 전북지사님을 만나거나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지역의 인재들을 좀 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공유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에서 인재를 데려올 수밖에 없게 되고 또 그 인재들은 또 와서는 또 오래 있지 못하고 다시 또 떠나는 문제가 반복된다. 그래서 지역의 교육을 강화하고 그래서 지역 인재를 지역에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이전부터 계속 지방 거점 대학을 집중적으로 좀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대학과 여러 가지 기업들 또 이전될 여러 가지 공공기관과의 취업 네트워크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을 해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순서를 좀 바꿔서 이번엔 김부겸 후보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뭐 좀 아이디어는 충분히 전부 박 후보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근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 거점 대학에 속하지 않은 다른 국공립대학이나 혹은 사립대학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 박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고 거기에다가 뭔가 역량을 모아주어야 대학의 교육의 질, 연구의 질, 또 이런 질이 높아진다는 데는 뭐 이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이제 말하자면 전국의 대학도 일종의 구조조정 중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하는 데 대해서는 선뜻 지금 해답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차츰 투자하는 대학을 좀 더 넓혀 나가자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낙연 후보님께도 동일한 예, 질문 교육부가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지방의 거점 대학들에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그런 코스를 마련하고 거기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일단 그것을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포함해서 4차 산업에 필요한 그 인력을 양성해내고 그런 인력이 지방의 그 관련 기업들에 취업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먼저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방 기업들의 인건비 지원 같은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이 그걸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제가 뭐 추가 질문을 드리기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네, 예.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낙연 후보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박주민 후보께 여쭤볼게요. 오늘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전주, 완주에 있는 수소경제 기업들, 탄소산업 현장 여러 차례 다녀봤습니다. 꽤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 제1의 슈퍼캡 초고능력 그 축전지 에너지 저장 장치의 일종입니다. 생산업체도 다녀왔는데요. 요컨대 전라북도가 지금 갖고 있는 구상 중에서 전주 완주의 수소경제 탄소산업,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익산 김제 정읍 몽생명 스마트밸리 그리고 고창 부안의 해상풍력 남원의 공공의료대학원 이런 산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지금 한국판 뉴딜하고 맞아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새만금의 수변도시 스마트화 사업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익산 김제 정읍의 농생명 스마트밸리는 디지털 뉴딜하고 맞아떨어질 수가 있고요.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나 고창부안의 해상풍력은 그린 뉴딜과 맞아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정부가 내년부터 한국판 뉴딜을 많은 돈을 투입하는데 그 사업이나 예산을 지방에 좀 더 많이 배정함으로써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전라북도의 경우에 아까 몇 가지 제가 예를 든 이런 사업들에 정부의 지원이 좀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지혜를 주시고요.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미 이제 이낙연 후보님께서 여러 그 전북 도시들 또 여러 전북의 지역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잘 설명해 주셨고요. 저도 오늘 전북지사님 만나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더라고요.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방금 이낙연 후보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하고요. 또 여러 가지 지방 자치단체의 재량권도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지역에 맞는 그런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판 뉴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은 재정이 지방자치단체 쪽으로 흘러들어가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사정에 맞게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재량권도 동시에 부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완전히 동의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부겸 후보께는 새만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새만금에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개발공사가 신설돼서 매립을 공공주도로 바꿨고요. 새만금 개발청을 새만금으로 아예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서도로, 남북도로,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 최소한 1단계 공사가 거의 완료됐거나 2단계로 넘어가고 있거나 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북이 오랫동안 원했던 새만금 공항도 예타 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진척될 가능성이 커졌고요. 항만도 그 재정 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속도가 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에서는 많은 아쉬움을 호소합니다. 상해 푸동하고 같은 시기에 시작됐는데 왜 이렇게 느리냐 하는 30년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야 뭐 우리 이 후보께서 총리 시절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가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랬는데도 늘 이제 지역에 있는 분들은 늘 아까 소외감도 이야기하시고 늦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국가가 그 문제에 관해서 아까 이야기한 그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뭐 풍력단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일단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새만금 신재생 에너지 단지에서 지금 2.6기가 정도를 지금 생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원전 2기를 그런 짓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구체적인 실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또 아까 말씀드린 그린 뉴딜이든 한국판 뉴딜에서도 분명히 이건 투자할 가치가 있는 어떤 가치적 성과가 드러나니까 국민적 설득력도 더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도의원님들 또 시의원님들 몇 분 배웠었는데요. 이제까지 저희가 얘기한 것 말고 추가로 요청 들어오는 게 하나는 고창 부안간 부창 도로 부창 대교입니다. 대교 건설 또 남원의 공공의료대학원 아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꼭 되게 해달라는 말씀 또 지방의원 교육원 인재양성원의 부설로 그런 시설을 좀 만들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어요. 우리 김부겸 후보는 행안부 장관 출신이시니까 힘을 좀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보니까 따로 연수원을 만들어 달라는 건 아니고 요 저 완주에 와 있는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에다가 그렇죠. 그 바로 지방의원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는 건데 시설과 교수진이 다 있으니까 좀 저 안정적이고 체계진 스케줄을 잡아서
의원들을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달라는 건데 그건 뭐 바로 제가 지금이야 뭐 우리가 경선 와중이니까 그렇겠지만 그건 반드시 제가 전달하고 일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예, 그다지 어려운 문제 같지는 않아요. 않습니다. 예, 저도 그거는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리고 부창대교 이게 되면 굉장히 서해안 발전이 획기적으로 이렇게 가속화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까지 정부 사업으로 채택이 못 됐습니다만은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월 둘째 주쯤부터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예산 정책을 협의하게 될 겁니다. 그때 정부 예산안에 최종적으로 반영돼야 할 것을 논의하게 되는데 그때 전북의 그런 요구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금쪽 같은 시간이 20초 남았는데 사용 안 하시겠습니까? 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주도권 질문으로 넘어가니까 토론 분위기가 다소 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뜨겁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에서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후보들께서는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또 전북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묘책이 필요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인데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김부겸 후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행정수도 이전은 이게 국가 균형 발전의 신호탄입니다. 반드시 적시에 진행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여러 가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실시 자체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지난번에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게 일이 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신행정 수도가 국토의 균형 발전의 하나의 중요한 상징이 되리라는 건 우리 모두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전북 지역의 혁신도시 투어 모델을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자산, 예를 들면 자산 운용 중심의 금융도시로 만들겠다라는 어떤 전북의 꿈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그건 돕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관들이 이렇게 밀집이 돼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진청 등 그런 관계기관과 연관된 그런 관계기관들을 이번에 몰아줌으로써 그 시너지가 극대화되는 그런 혁신도시 투 모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박주민 후보 부탁드립니다. 예, 행정수도 이전 등 적극적인 분산 정책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올해 들어서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설 정도로 과밀화가 심각해진 반면에 지방은 공동화되면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수도 이전을 넘어서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법기관 이전도 고민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효과적인 인구 분산을 위해서 교육 인프라를 지방에 구축하기 위한 지방 거점 대학에 대한 중점적인 투자도 말씀드렸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아까 이제 김부겸 후보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이제 국민연금공단이 와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금융기관이라든지 공적기관이 이전됨으로써 자산 운용 중심의 금융도시가 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 7월 30일 날 정부가 전북 혁신도시를 국민연금기금을 기반으로 한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이미 담겨져 있거든요. 그 외에 농업 관련된 공공기관도 역시 추가적으로 이전돼서 농업 관련돼서도 혁신도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낙연 후보입니다. 예, 우선 전라북도 공공기관 이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비하면 이번 이전 대상은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인원도 적은 편이고요. 그래서 더 잘 선정해서 경제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전라북도가 이미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과 유관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효과가 클 겁니다. 두 후보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3금융 중심에 필요한 기관들 이미 6개 정도는 유치됐거나 유치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더 보완을 해서 여건이 마련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농생명 또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관들을 그 선정 대상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수도는 저는 투트랙 접근을 제안합니다. 이미 여야가 합의한 바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상임위의 세종 개최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여야 간 협의를 통한 특별법 제정 이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7분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시간 관계상 각 후보께 6분 30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서는 상대 후보에게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할 수 있고요. 앞선 주도권 토론에서는 정책에 대해서만 주제를 제안했는데 이번에는 자유 주제로 좀 하겠습니다. 또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을 고려해서 시간을 적절하게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박주민 후보부터 시작해 보시도록 하죠. 예, 저는 이낙연 후보님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당 지지율이 하락세에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미래통합당과의 격차도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가 됐죠. 또 안타깝게도 이낙연 후보님의 대선 지지율도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대책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은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은 부동산 문제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문제처럼 4.15 총선 이전부터 문제가 내재돼 있었으나 총선 이후에 수면 위로 올라온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서 국민들의 걱정을 키워드린 것이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잘못이 잇따라서 도덕성의 상처가 생겼다는 것도 꽤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최근에 우리 당 구성원들의 그 적절치 못한 듯한 발언도 국민들께 실망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겹쳤는데요. 결국은 하나하나 신뢰를 회복해가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언동에 신중을 기하고 정책에서는 정책을 냈다 하면 반드시 효과를 내도록 하는 그런 유능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겸손과 신중함 그리고 유능함을 통해서 신뢰를 다시 축적해가는 것 이것이 지지율 회복의 방법이라 생각하고요. 저의 지지율도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제 4.15 총선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 이 정도입니다. 4.15 총선 때는 이상 과열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것이 조정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똑같은 질문을 김부겸 후보님께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상황 진단은 저도 이 후보님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결국은 우리가 이 무한 책임을 지는 여당으로서의 어떤 자세 전환을 할까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누구를 핑계 댈 수가 없거든요. 국민들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모든 그런 아픔이 전부 우리들의 아픔이 되어야 하고 또 그분들이 희망을 지금 못 갖겠다라는 이런 사회적인 이런 답답함과 뭐 분노 같은 거 그것도 결국 우리가 다 메고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아픔이와 분노로 여겨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자세가 부족했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더 근본적으로 우리 자세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합시다. 우리가 부족한 것은 사과하고 또 인정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그런 우리는 솔직한 우리 사정을 국민들한테 말씀드리는 것 거기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는 뭐 소통과 설득이라고 하는 당의 기본적인 기능을 좀 더 활발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전주 쪽에 내려오면서 전주국제영화제 관련된 분들을 좀 만나 뵀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영화 산업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뭐 극장에 사람이 없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들도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영화의 다양성을 위해서 국가가 좀 재정적으로 영화의 다양성을 위해서 작은 뭐 독립 영화들이나 이런 것들 제작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또 그 영화 제작과 배급, 상영이 좀 대기업에 의해서 독점되고 있는 구조를 좀 해소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관련돼서 영화인들이 7년째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 들어서서도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안타까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문화가 최근에 국위 선양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앞선 선구자격인 것이 바로 우리나라 영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화와 관련돼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이낙연 후보님은 이런 지금 현재 영화 산업의 어려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화계 내에서는 코로나 사태에 직면해서 비대면 영화로 출구를 찾으려는 노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이 충분할 리가 없지요.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낸다는 것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화인들이 높은 콘텐츠 그리고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세계인들을 매료시키고 있다는 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하고요. 저는 영화를 포함한 문화산업의 대원칙은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한류를 일으켰을 때 썼던 정책,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이것이 제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예산의 1% 정도를 문화진흥을 위해서 쓰셨고 말씀하신 대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그 정책으로 굉장히 큰 표현의 자유의 영역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많은 산업들이 좀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후보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질의서를 받으셨을 텐데요. 최근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지방분권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 재정도 좀 분권화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들을 저희 세 후보에게 다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행안부 장관으로 있을 때 이 문제 가지고 기재부하고 정말 끈질기게 싸워서 우리가 한 8조 5천억 가까이를 지방으로 더 내려보내는 이른바 국세대 지방세의 비중 자체를 지금 70대 30까지는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지금 부족하지만 아마 각 지자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들이 금년부터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전히 8대2 정도 비율. 이제는 변화가 많이 됐습니다. 네. 박주민 후보의 주도권 토론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이낙연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부겸 후보께 네. 김 후보의 전공 분야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방 분권 또 특히 재정 분권을 추구하다 보니까 국세대 지방세 비율을 8대2에서 7대3으로 일단 올리자. 예. 라고 했고 균특도 곧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가면 공교롭게도 전북과 전남의 국고 지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 균특 부분이 없어지니까. 예. 그래서 지방에 세원도 없는데 지방세 비율을 높이기만 해가지고는 세수가 확보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야 교부세율을 올려달라. 그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19%가 좀 넘죠. 그걸 20% 선만 해도 현상 유지라도 되겠다. 근데 이대로 가면 몇 년 뒤에는 전라남도는 4천억이 줄어들고 전라북도는 2천억이 줄어드는 이건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기존에 취해왔던 그 국세대 지방세의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 것 이것만 가지고 열악한 지방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교부세율을 올리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아닌지 우리가 분권만 찾다가 균형 발전에 오히려 역행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네.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세금을 국가가 걷어서 그중에서 일정 부분을 지방에 나누어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부가가치세 중에서 11%를 당연히 지방을 주던 걸 21%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몫이 커지긴 커질 텐데 그 대부분 몫이 그동안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지 않던 수도권에는 오히려 더 큰 선물이 안기게 되고 오히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교부세, 정부에서 주는 어떤 여러 가지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메꿔주던 그 돈으로 살던 지자체들은 사실상 별 효과도 없고 오히려 점점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더 불리해진다는 그런 지적을 정확하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교부세율 반드시 지금 말하자면 부족한 행정 비용을 대어주는 이 방법이 옳은지 아니면 아까 지방세 비율을 올려서 일정 부분 나눠주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는 지금 그래서 이제 서울, 경기 등 지금 현재 교부세를 받지 못하던 단체들은 말하자면 어느 날
큰 선물을 받는 거거든요. 그 선물의 일정 부분을 다시 다른 지방을 위해서 내놓도록 하는 합의, 뭐 그런 등등을 해서 그 지금 이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그 간격을 메꿔줘야 됩니다. 네. 예. 자, 박주민 후보께서 네. 우리 당의 미래 비전을 많이 강조하신 걸 굉장히 인상 깊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전에 짧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청년 인재의 육성, 여성 인력의 양성 이 두 가지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만 좀 그걸 가속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당 차원에서는 각종 위원회 또는 논의기구에 청년을 안배함으로써 세대 융합형 또는 세대 공전형 의사결정 체제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시도당 단위까지 청년과 여성을 위한 정치학교의 활성화 그리고 그것을 위한 국고보조금의 일정 부분의 그 안배 이런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박주민 후보께서 그 미래 비전을 생각하실 때 혹시 추가로 저한테 조언해 주실 말씀은 없는지요? 지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궁극적으로는 아마 당에 이제 들어온 청년들이 일정한 역할과 일정한 과정을 거치면 어떤 단계까지 가는지 이것을 좀 명확하게 프로세스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이제 청년들이 또는 청소년들이 당에 들어와서 몇 년을 활동하면 지방의회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고 기초의원을 하고 나서는 또 몇 년 후에는 이제 시의원으로 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좀 만들어져 있고 그 프로세스의 부수에서 각 프로세스에 필요한 교육 과정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좀 이제 전망이 되고 예측이 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갖추다 보니까 또 청년이나 청소년들이 정당에 더 많이 들어와서 더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고 하는데 바로 좀 그런 구조를 만들고 좀 안착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러 가지 위원회에 이제 청년이나 청년들을 그 배정해서 그 의견을 반영하게 하시겠다는 아이디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신데 그것을 좀 넘어서서 뭐 최고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청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참고하겠고요. 그 지방을 다니다 보면 우리 두 분 후보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과거에 비해서 우리 민주당의 풀뿌리 자원들이 굉장히 커졌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이나 여성들이 기초의원, 광역위원회 많이 진출하고 계시고요. 국회도 젊은 30, 40대 의원들이 아마 역사상 가장 많아지지 않았는가 싶은데요. 바로 그런 속도, 그런 방향을 더 가속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그런 걸 하지 않고 선거 때 외부 인사를 영입해가지고 일회용으로 쓰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부에서 우리 그런 인력들을 키우고 그중에서 지도자로 점점 성장해가고 이것이 민주당의 자산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역량의 강화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일을 꼭 함께 하도록 두 분도 지혜를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부겸 후보 순서입니다.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도 좀 덧붙이자면 결국 당에서 체계적으로 훈련하고 그분들이 또 진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당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과거처럼 이제 정치적인 충원 구조 자체가 옛날처럼 무슨 큰 집단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 당에서 또 지방의회 등을 통해서 성장한 이런 일꾼들을 키우는 것이 그게 당의 주요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이 후보님께 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자꾸 까탈스러운 질문을 드려서 바깥에 갔더니 이 후보는 좀 점잖하게 하는데 당신은 왜 그래 자꾸 까칠하냐고 그러는데 이게 또 경쟁이다 보니까 몇 말씀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후보께서 최근에 보면요. 자꾸 이게 국가적 위기, 국난 극복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 이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이 국가적 위기, 국난이라는 게 우리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가 잘 진행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또 거기에 오는 경제 위기 때문입니까? 어느 것으로 봐야 될까요? 네. 국난 극복 국가적 위기라 할 때는 먼저 코로나19와 그에 따른 경제적 위축, 또 국민들의 고통 이것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무슨 과거 정부에서 좀 잘못된 그런 뭐 적폐청산, 검찰 개혁 또 사회경제적 양극화해서 우리 나름대로 지금 꽤 노력도 해왔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번에는 이 코로나19라는 이 역병하고의 싸움에서도 보면 정부가 신속하게 대규모 확진자가 나왔던 대구 경북에는 국무총리를 직접 보통 장관들이 맡게 되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직접 총리께서 맡아서 3주를 거기서 상주하면서 지휘하시고 생활치료센터 같은 새로운 형태의 어떤 일종의 이것도 발명이라고 할까요? 새로운 형태의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함으로써 사실은 이 K방역이라는 우리가 말하면 칭찬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네. 또 그러면서도 경제도 보니까 그 뒤에 각 OECD 국가들이 지금 현재 10여 개 국가가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중에는 우리 한국 경제가 그래도 말하자면 뭐 전부 다 마이너스 성장입니다만 그래도 한국 경제가 다른 데보다는 선방했다고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국가적 재난이다 위기다라고 하는 말씀은 좀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 제가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 또 이것이 혹시 이 후보께서 지금 이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정말 위기를 극복하시겠다라고 늘 말씀하시는데 이게 혹시 또 우리 이 후보께서 또 다음 정치 행보를 하시기 위해서 좀 표현이 좀 과장된 거 아니냐 그런 또 명분을 삼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의견을 좀 밝혀주시죠. 예, 기억하실 겁니다만은 우리가 4.15 총선 과정부터 이미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를 당에서 구성해서 운영했었더랬습니다. 그게 4개월에 걸쳐서 운영을 했는데요. 제가 그 위원장을 맡았었죠. 그 국난극복위원회가 3개 본부로 활동을 했어요.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가 코로나19 방역본부고요. 또 하나는 경제비상대응본부, 또 하나는 포스트 코로나 준비.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당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될 것이 포스트 코로나 준비. 그리고 조금 그 정부 주도가 들어가지만 당도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이 경제비상대응. 예를 들면 실업자가 많이 났다든가 제가 이제 쓸 수 있는 시간이 적으니까 그런 것들을 여전히 국난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우리 당으로 돌아오면 네. 아까 박주민 후보께서도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최근에 지금 당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 신호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특히 지금 현재 일부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서울시장 후보가 약 한 10몇 % 지는 걸로 심지어 이제 대선 후보도 지금 여야 간에 심지어 1, 2%지만 우리가 미세하게 질 수도 있다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4월에 치러질 재보궐선거가 그렇게 중요한 선거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러려면 아마 우리가 당원도 바꿔야 되고 아마 여러 가지 많은 비판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당대표가 중간에 다음 정치적인 행보 때문에 중간에 사임하는 일은 정말 이건 없어야 된다. 그걸 늘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한 심정을 한번 밝혀주시고 왜냐하면 제가 짧고 또 박주민 후보한테도 말씀드리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에서도 평소에 공부를 잘해두어야 시험을 잘 봅니다. 당장 전당대회 사흘 뒤부터 국회가 열리고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들을 해결 잘하면 그 다음 재보궐선거도 쉬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평소에 공부를 잘하자. 알겠습니다. 결국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이 엄중한 위기 시에 당대표가 지휘부를 비운다는 사실이 바뀌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막 끈질기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당대표가 되셔도 6개월 만에 성과를 낸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일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박주민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시대 전환, 그 생각과 지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적어도 당이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뭔가 큰 그림을 그리지 않고는 당의 미래가 없다라는 그런 지적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특별히 20대 남성층에서 우리가 지지율이 특별히 떨어집니다. 소위 이대남이라고 하던데 이분들의 어떤 지지를 좀 더 받을 수 있고 또 당의 어떤 활력을 일으킬 수 있는 혹시 그런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정부의 어떤 정책 그리고 저희 당의 스탠스가
그냥 옳은 것은 옳은 것이다라고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이라든지 불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요. 그래서 청년들에게는 장기적으로 사회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라는 좀 청사진을 보여준 동시에 그 청사진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 혹시나 피해를 볼 것 같이 불안감에 시달리는 분들에게는 그런 피해를 완화해 줄 수 있는 대책을 섬세하게 같이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섬세함이 없이 옳은 것은 옳은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던 것이 지금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된 것 같고요. 그런 섬세함을 좀 챙기는 것이 또 당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새 후보의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토론이 종반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전북 지역 국세 징수 실적을 보면요, 전국 대비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비춰볼 때 그만큼 소득이 열악하다는 증거인데요. 호남만 놓고 봐도 전북의 납세 비중은 전남의 3분의 1, 광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호남에서조차도 소외된 전북 경제의 실태를 보여주는 건데요. 후보들께서는 호남 속 전북 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북의 산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박주민 후보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예, 사실 이제 전북은 산업화 시대에 농업을 좀 책임지면서 우리나라를 뒷받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업 측면에서는 좀 기반이 약한 상황이었었고 그것이 또 타격을 받으면서 또 이중적인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낙연 후보님께서 이제 여러 도시들 또 여러 지역들이 갖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앙정부가 재정과 함께 여러 가지 재량권들을 지방에 좀 넘겨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적인 흐름이 지금 저탄소, 그린 뉴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리백의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애플에 반도체를 납품하려다 보니까 애플에서 당장 그린 에너지를 쓴 제품을 납품해라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새만금 쪽에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산업기지들을 적극 유치하는 방식으로 네. 산단을 재구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이낙연 후보 말씀 듣겠습니다. 예, 우선은 그런 아픔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사에서는 정세균 총리님,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 은성수 금융위원장님이 전북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인사에 관해서는 소외감을 안 느끼셔도 될 텐데요. 문제는 경제입니다. 전라북도가 앞서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수소경제와 탄소산업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걸 잘 키웠으면 좋겠고요. 특히 탄소산업은 효성이 갖고 있는 그 공장이 단일 공장으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그리고 일본 도레이하고 경쟁하는데 생산이 꽤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앞서가는 것을 과감히 더 키우고 또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미래를 보고 키워 나가야 될 것, 신재생 에너지나 의료산업 이런 것들을 함께 키워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부겸 후보님. 예, 우리 민주당은 정말 전북에 너무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는 민주당은 전북의 목소리, 그중에 전북 목 찾기라는 그런 어떤 상황을 이해하며 또 저희들이 힘을 보태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산 운용 중심의 금융도시라든가 혹은 탄소경제 혹은 수소 특화단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외에 전북을 이제 좋은 정치적 인물들을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좋은 인물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정세균 총리라든가 혹은 김원기 전 의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뽑아내신 많은 국회의원들 그분들을 앞으로 정치적인 중요한 자산으로 키우십시오. 결국은 그 정치적인 자산을 가진 그 훌륭한 지도자들을 키워낼 때 경제 성장도 함께 이루어지더라라는 좋은 교훈이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 여러분들의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그림 그리고 이 정치 지도자들의 삼박자가 맞을 때 전북의 소외 확실히 극복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이제 새 후보의 열정적인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토론을 정리하면서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기조 발언의 역순으로 이낙연 후보의 발언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토론을 전북도민 여러분께서도 잘 보셨을 겁니다. 시간이 넉넉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지혜를 주고받았습니다. 저도 김부겸, 박주민 두 후보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동안에 전라북도를 많이 다니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김부겸 후보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주 다니기만 했지 네가 해놓은 게 뭐냐 이런 꾸지람도 듣습니다. 부족함을 느낍니다. 앞으로 더욱더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더라도 야단 맞더라도 더 자주 오겠습니다. 많은 말씀 듣고 또 부족한 걸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박주민 후보 마지막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뭐 저도 전북 자주 찾는 편인데요. 오늘도 전북 찾아서 뭐 전주시 시장님도 뵙고 또 전주 국제영화제를 운영하는 영화인들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전북도지사님, 전북도의회 의원님들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새삼 놀랐던 것은 전북의 어떤 새로운 활력을 찾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고 또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계획들이 진짜 결실을 맺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새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힘을 보태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필요한 법이라든지 예산 확보에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전북은 산업화 시대에 농업을 책임지면서 우리나라를 좀 뒷받침해왔던 그러다 보니까 산업적 기반이 약하고 또 약했던 산업적 기반마저도 새로운 어떤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 흔들렸던 그런 이중적 고통을 안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가슴 깊이 새기고 오늘 드렸던 말씀이 허언에 불과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부겸 후보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전북도민 또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오늘 토론 잘 지켜보셨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폭우 중에서 또 많은 피해가 난 데 대해서 모두 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전북의 미래는 결국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치열한 여러분들의 준비, 국가의 지속적인 지원,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대표할 그런 대표 정치인들 이 삼박자가 한 팀을 이루도록 여러분이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저는 이 전북에서는 고마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잊을 수 없는 두 분이 있습니다. 김원기 전 의장님은 오랫동안 저희 후원 회장을 해주셨습니다. 정세균 총리님은 제가 원내대표 때 그분이 원내대표일 때 제가 원내수석부대표로 호흡을 맞추면서 열린우리당 창당과 또 다양한 개혁 입법들을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아마 우리들이 그래 가져가는 신뢰가 또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는 저희들의 꿈이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고 국민 통합과 또 미래를 향한 우리들의 발걸음 멈추지 않을 거로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드립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양무호남 심국가라고 말씀하셨죠. 아마 호남이 없었다면 국가가 없었을 거고 우리 민주당이 없었을 겁니다. 민주당 여러분들의 그 뜨겁고 귀한 응원과 사랑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이제 어떤 분을 태우더라도 반드시 이기는 민주당 그 당대표 김부겸 되고 싶습니다. 꼭 좀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전북에서 실행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와 있는데요. 오늘 토론을 통해서 각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자세히 살펴보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신 새 후보자의 열띤 토론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밤 늦게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